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차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내용은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3차 시에 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우리가 2차 시 내용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시의 내용은요,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시피, 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필요성,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차 시에 들어가는 연구 방법의 구성 요소를 일부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번 2차 시에 제가 부여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도 같이 여러분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시 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필요성인데 첫 번째 연구 방법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 자, 그럼 연구 방법론이란 무엇이냐가 되겠죠. 연구 방법론은 과학적 탐구 활동과 관련된 규칙과, 자, 규칙과 절차를 다루는 영역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출되는 과학적 탐구 또는 과학적 지식을 이제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다뤄야 된다고. 그쵸?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무엇이냐면 연구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재생 가능성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대로 실험을 하거나 이것대로 검사를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같은 값이 나와야 과학적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과학적 지식이 나오도록 하는 규칙과 절차를 다루는 이론이 연구 방법론이다. 이해되셨죠? 자, 과학자들은 혼돈의 상태인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 속에 내재된 질서를 찾고자 한다. 현상 속에 내재된 질서를 찾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의 지적 능력,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모든 현상들을 밝혀내고자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진 규칙과 절차대로 하면은 과학적 지식들이 쌓이겠죠. 그쵸? 그럼 그 지식들 가운데에서 이 원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원리가 나오게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질서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과학적 탐구와 과학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 정해진 절차와 규칙 없이 과학자가 임의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와 규칙 없이 과학자가 임의대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정해진 절차나 규칙이 있으면, 자, 이거대로 실험을 하면 누구든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과학적 지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쵸?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객관성이 아니라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관성, 즉 이 검사하고자 하는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견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이라는, 자,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신뢰. 왜? 이런 분 있잖아요. 신뢰, 이름, 설명서다 이러잖아. 그때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자, 타당도라고 했을 때 타당하다. 자, 여러분들의 말이 타당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말이 된다. 뭐 말이 된다. 뭐 타당하다. 타당하다. 뭐 당연하다. 뭐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정확하다. 이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죠? 우리의 타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하다. 옳다. 또는 바르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자, 이 신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 값들이 어떻게 되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같을 때 또는 같을수록 우리는 이 검사를 믿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 실험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 하냐? 신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이 된다, 당연하다, 정확하다, 옳다, 바르다. 그러니까 이 검사란 또는 이 실험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 실험의 목적, 실험, 검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또는 목적대로 검사가 되었을 때 또는 목적대로 실험이 뭐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랬을 때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현상으로부터 누구나 인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유된 자 밑줄 공유된 기법과 도구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공유된 기법과 도구가 있으면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여서 실험을 했을 때 또는 검증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에 소개된 대로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옳구나, 맞구나, 신뢰가 있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연구 방법론이 왜 자,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칙과 절차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공유된 기법과 도구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이론이 연구 방법론이에요. 근데 공유된 기법과 도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객관성이 침해를 받겠지. 그지? 그러니까 주관성이고 그다음에 그 편견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이 생기게 된 것이고 공유된 기법과 도구대로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됐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법과 도구가 어떻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또 이 공유된 기법과 도구대로 해서 어떠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가 그 목적과 부합할수록 그 목적과 같을수록 그 목적대로 결과가 나올수록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은 기법과 같은 도구로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고 또는 타당성 있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왜 필요한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는 자, 사회 현상의 특수성과 연구자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자, 사회 현상을 사람들이 탐구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연구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연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이 사회 현상의 특수성,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사회 현상의 특수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따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흰 부분에 집중하여 보자. 자, 흰 부분을 집중하여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자,
잔이 보일 것이다. 자, 다음에는 검은 배경에 집중하여 보자. 검은 배경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는 두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사회현상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같은 현상이라도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특수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성차별 문제가요. 조선시대와 그 다음에 현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말이 뭐였어요? 남존 여비였지, 그지? 자, 남존 여비. 그러니까 남자가 존중을 받고 여자가 이제 그런 이제 성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 남존 여비와 자, 현대에 와서 성차별적인 뭐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을 딱 강조했던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반발했나요? 반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서 이것이 사회 문제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것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시가 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지금 시점에 따라 시점이 조선시대냐 현대냐에 따라서 같은 쟁점을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니,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 현상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연구자 자체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자, 연구자가 만약에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자, 여자가 여성의 성차별에 대해서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성차별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뭐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 여성들이 여성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조선시대 때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남자들 입장에서 볼까요? 야, 요즘 들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어서 점점 성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이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는 충분히 성평등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보는 반응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죠. 그죠? 물론 안 그런 남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서 또 역시 지금도 성차별이다. 아니다. 지금은 성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모든 여자, 모든 남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필기만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여성분들과 많은 남성분들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가정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분석할 수 있고 다르게 설명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게 이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 사회 탐구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 뭐라고요?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 자, 과학적 지식은 아까 객관성을 지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 사실이 돼야 되겠지. 당연하죠. 그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남자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성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자의 무엇에 지금 연구자 가치 개입이 최소화된 거예요? 아니죠. 연구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이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 되기가 어렵겠죠. 왜?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해야 한다. 즉,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통계 또는 표, 그런 뭔가 수치화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숫자로 형성되어 있는 거,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이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통계를 해석하고 이 수치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통계를 보아 여성이 여전히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자, 이 말이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정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 방법론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도구나 정해진 규칙이나 정해진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또는 연구를 하도록 해서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정해진 방법대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 되겠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같이 우리가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자. 자, 지금 엄격하게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또 제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PPT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방법론에서 나오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같은 값을 얻을 가능성을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연구 방법론에서 얘기했던 엄격한 규칙과 방법, 도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데이터를 이제 도출해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을 가능성. 그때 이 동일한 값이 여러 번 나올수록 이 규칙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험을 일주일마다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은 이 실험은 뭐하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실험이다 또는 검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나타내는 정도로서 타당하다. 이것을 측정하는데 또는 실험하는데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제때 또는 이 목적에 맞게 실행되거나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Q 검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지능 지수를 검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력이나 또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내신 시험으로서 IQ 검사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실험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했는데 같은 값이 나오지 않고 그때마다
다른 값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역시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왜 필요하느냐? 첫 번째, 같은 현상이라도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시점이나 그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이런 전혀 다른 성격과 또는 다른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2차 시 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차시별 과제를 제가 지금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국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IQ를 측정하고자 하신다.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중 무엇이 훼손되었을까? 자,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어떤 학급이 A 검사를 하였는데 1일 때 80점이 나왔고 일주일 후 똑같은 검사를 실시했는데 역시 80점이 나왔다. 자, 이것은 신뢰성과 타당성 중 무엇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자, 요걸 여러분들 과제로 제가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3차 시의 내용 일부를 제가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넘어와서 16쪽에 있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3차 시 연구 방법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과학적 탐구는 논리적 절차에 따라 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거나 경험적 자료를 일반화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기존의 지식으로는 풀지 못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과학적 탐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요것을 많이 보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귀납이란 말이 나오고 연역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우리가 연역적 과정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배우셨거나 또는 도덕 시간에 연역법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뭐,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그지? 이렇게 내죠. 그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연역적 과정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즉 연역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보편적 지식 또는 보편적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원리, 뭐 공식,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이론, 뭐 개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기존에 있었던 이 보편적인 지식에서 무엇을 도출해내느냐면 구체적 지식을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대상은 이거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시가 뭐냐면은, 자,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뭐한다? 죽는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즉 사람은 죽는다. 자, 이거 뭐예요? 보편적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역시 보편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식이 이제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연역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귀납. 자, 귀납적은 나는 사람이고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죽었다. 옆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도 사람이고 죽었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쌓아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사람은 죽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하나는 다 뭐예요? 다 모두 구체적 지식이죠. 그죠? 이 구체적 지식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 지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편적 지식. 자, 그러니까, 구체적 지식으로부터 보편적 지식, 즉, 원리를, 또는 하나의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귀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추상적 논리의 세계, 구체적 경험의 세계. 자, 우리가 구체적 경험의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 느끼는 것. 네, 느끼는 것.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논리의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논리라고 한다는 것은 명제들이죠. 명제들의 그런 이제 세계들로서 그 명제에서 그 원리에서 막 그 새로운 지식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 그 다음에 구체적 경험의 세계와 추상적 논리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다음에 이론, 가설, 관찰, 그 다음에 경험적 일반화,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읽어볼게요. 위 그림을 좌우로 나누어 보면, 자, 좌우로 나누게 되면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과정이다. 자, 볼게요. 자, 이론이란, 자, 아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보편적 지식들 있죠. 보편적 지식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존 이론으로. 자, 가설을 설정한 후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 과정이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떠한 기존에 있었던 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원리에서 그럼 이 원리대로라면 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얘도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정말 그런 건지 안 그런지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론에서 가설로, 가설에서 관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란 그런 이제 기존 이론이 있다고 볼게요. 자, 제가 TV를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성적이 많이 떨어지나요? 예. 그거는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은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좀 떨어지던데. 아니, 뭐 별 상관없던데. 이런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좀 상대적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가설을 내놓는 거예요. 나도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나? 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할 거냐? 관찰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미안해요. 나도란 말 대신에요. 3학년 일반 친구들은 TV를 많이 보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3학년 일반 학생들을 관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이론에서 가설로, 가설에서 관찰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연역적인 과정으로 지금 추론을 해서 왔는데 지금 보세요.
추상적 논리의 세계에서 구체적 경험의 세계로 넘어왔죠. 무슨 말이냐면, 자, 추상적 논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서 가설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3학년 일반 학생들은 TV를 많이 볼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까지. 그래서 아까 같이 뭐예요? 보편적인 원리에서, 보편적인 지식에서 지금 구체적인 지식으로 지금 가설을 세워놓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때 이 관찰로 넘어왔을 때 추상적 논리의 세계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구체적 경험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하자?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찰에서 경험적 일반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3학년 일반 학생들의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1번부터 끝번까지 이제 TV를 많이 봤을 때 집중력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그거를 쭉 뭐예요? 통계를 낸다든지 또는 그런 수치상으로 내서 뭔가를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한 거야. 이 구체적 경험 세계에서 3학년 일반 학생들의 TV를 많이 봤을 때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규칙. TV가 많이 봤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는 대부분이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TV를 자주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파생해 볼게요. 자,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가설, 3학년 일반 학생들은 TV를 많이 봐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성적도 떨어지겠다. 그럼 이것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찰. 관찰, 뭘로 관찰하겠어요? 성적표 보면 되겠죠. TV 많이 보게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성적을 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적이, 진짜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TV를 많이 보더니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 성적 하락까지 오는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또 무엇으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론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은 수집한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경험적 일반화를 거쳐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는 귀납적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찰에서 경험적 일반화에서 이론으로 가는 이 과정은 다분히 귀납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아까 같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무엇을 찾아내니까 보편적인 지식을 찾아냈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과정에 지금 들어가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위 그림을 상하로 나눠보면 위쪽은 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추상적 논리의 세계이고 아래쪽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들을 활용하여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 경험의 세계이다. 자, 과학적 탐구는 위 그림과 같이 연역적 과정과 기납적 과정, 추상적 논리의 세계와 구체적 경험의 세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 결과는 다음 연구의 토대가 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론은요,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높이기 위해서는 TV를 적게 보면 되는 건가? 그러면 성적이 높아지는 건가?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또 역시 3학년 일반 학생들한테 TV를 덜 보게 하고 집중력이 향상이 되어서 성적이 올랐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규칙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TV를 보는 시간이 높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성적 하락으로 온다. 또는 TV를 많이 보지 않게, 그러니까 TV를 가장 적게 봤을 때 집중력이 회복이 되면서 성적이 오르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연구의 토대가 되고 그럴수록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비율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시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시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던 이 이론부터 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그 이론에 관하여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2차 시 과제물을 미리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 과제물을 제가 다시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국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IQ를 측정한다고 했다. 이때 신뢰성과 타당성 중 무엇이 훼손됐는가? 자, 두 번째, 어떤 학급이 A 검사를 했는데 1회 때 80점이 나왔고 일주일 뒤에 똑같이 했는데 80점이 나왔을 때 이때 이 검사는 신뢰성과 타당성 중 무엇이 보장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과제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요. 그래서 보편적 사실에서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그러고요. 구체적 사실들에서 보편적 사실을 끌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보편적에서 구체적으로 끌어내느냐, 구체적 사실들에서 보편적 사실들을 이렇게 도출해내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귀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귀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3차 시 수업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